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대선을 넉 달이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토론이 대선 구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TV 토론을 하루 앞둔 가운데 두 사람의 지지율은 초접전 양상입니다. 지지율 평균을 분석해본 결과 46%의 동률이었습니다. 노숙자 구제기금 마련을 위해 LA 카운티 판매세를 인상하자는 방안이 오는 11월 주민 발의안에 붙여집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 대부분은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임기 제한이나 단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셀리 시장이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본격적인 여름 더위에 타운에서는 냉방용품이 특수를 누리고 있고 또 시원한 여름 음식을 찾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범죄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는 총기 폭력이 심각한 공중보건의 위기라면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3%포인트 내릴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옵션 투자자가 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크 등급 대출에 대한 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기업들이 올해 3,900억 달러 이상의 부채에 대해 이자율을 낮게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기밀을 폭로해 방첩법 위반 혐의를 기소됐다 석방된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고국인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와정에 나토 수장이 교체됩니다. 푸틴 저격수로 알려진 네덜란드 마르크 리터 총리가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면담 불발 사실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령도와 연평도 같은 서북 도서에서 7년 만에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24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팀의 4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NBA 오프시즌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뉴욕 닉스가 브루클린의 미카엘 브리지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 다운타운에 노숙자 쉘터 지어놨었죠. 노숙자 쉘터 한 유닛당 40만 달러 이상입니다. 스튜디오만큼 작은 그런 쉘터 하나가 40만 달러 논란이 많았었죠.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에 노숙자 타워가 건설됐습니다. 그 타워는 유닛당 60만 달러입니다. 노숙자들에게 지원하는 타워,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돈을 물쓰듯이 노숙자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 후보 시절 공약이 노숙자 문제 해결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240억 달러 이상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입된 것으로 일단은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집계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LA시 돌아다녀 보십시오. 달라진 거 없죠. 네. 노숙자 문제 제자리 걸음, 돈은 돈대로 쓰고 문제는 그대로이고 이거 누군가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는 이런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LA 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곧 주민 발의안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판매세를 인상하는 이유, 노숙자 구제기금 마련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25일 모임을 갖고 판매세 인상안을 오는 11월 대선에 주민 발의안으로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판매세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서 연간 12억 달러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세 인상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총 80개 단체로 여기에는 LA 카운티 노동연맹, 노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에 LA 카운티에서는 홈리스 구제기금 마련을 위해서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는 메저 H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메저 H는 한시적인 조처로 오는 2017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 붙여질 주민 발의안은 메저 H를 폐기하고 대신 새로운 인상안을 통해 기존의 판매세 0.25센트에서 홈리스 기금으로 배정되는 것을 0.5센트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붙여지는 인상안은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인상안이라 이번 투표를 통해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영구적으로 시행됩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판매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면 현재 주정부의 예산 적자로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될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주민 발의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판매세를 통해 마련된 수십억 달러의 기금이 노숙자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진짜 데이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시 후버 가주 하원 의원은 판매세로 마련된 기금이 어디로 가는지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노숙자들에게 더 이상 돈을 지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LA 카운티 내 각 시정부는 판매세가 0.25센트 인상되는데 산타모니카와 사우스게이트, 리노드, 캄튼, 피코 리베라 지역은 판매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 대다수가 카운티 슈퍼바이저나 카운티 검사장 그리고 셰리프 국장 등의 지역 주요 선출직에 대해서 임기 제한이나 단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UC 버클리 정부연구소가 가주에서 5,000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분의 3이 로컬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 임기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임기를 단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로컬 정치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열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카운티 검사장과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경우 유권자 77%가 임기를 제한하거나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셰리프 국장직의 경우는 응답자 73%가 임기 제한이 제정되거나 단축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유권자 당적에 관계없이 초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임기 제한은 4년 임기를 최대 2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LA 카운티 유권자들의 경우는 78%가 임기 제한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10%만 임기 제한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직은 4년 임기를 최대 3차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운티에는 아예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LA 카운티 상급법원은 2004년에 셰리프 국장에 대한 임기 제한을 무효로 만들었고 2006년에 검사장에 대한 임기 제한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가주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카운티 검사장은 버트 카운티에 있는 마이클 램지로 36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LA 카운티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2020년 취임해서 첫 임기를 마친 후 오는 11월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전문사들은 최근 LA 지역에서 현직 의원들이 패배한 사례는 예전 같으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식상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한 후보 2명이 결선에서 승리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선거 방식은 카운티 슈퍼바이저나 검사장, 셰리프국 국장직 선출에서 예비선거에서 50% 이상 득표한 경우 결선으로 가지 않고 자동으로 경선에서 승리합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표를 충분히 확보해 결선까지 가지 않고 예선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방식은 현직에 유리하고 도전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시에서 참 많은 시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큰 폭력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경찰의 개입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CLA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폭력 사태로 규정돼 경찰이 투입돼 자진 해산 명령을 했지만 되지 않자 강제 해산 조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일요일 유대교 회당에서 열린 폭력 사태, 시위대 간의 폭력 사태로 캐런 베스 LA 시장이 LA에서 시위를 벌일 때 이런 규칙을 지켜라, 이런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베스 시장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아니지만 24일 LA시 당국이 시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벌어진 폭력 시위에서 많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베스 시장은 이외에도 유대인 회당처럼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예배 장소에서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하기 위해서 LA시와 가주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3일 시위가 발생한 후 LAPD 측에 시위가 발생한 피코 로버트슨 지역을 비롯해서 유대교 회당 주변의 경찰의 순찰을 늘릴 것도 지시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UCLA에서 극우 친이스라엘 폭도들이 캠퍼스 안에 처진 친팔레스타인 캠프를 공격했을 때도 폭도들이 자신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경찰이 용의자를 식별해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마스크를 쓴 영상을 가지고 용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얼굴 이미지와 윤곽을 포착한 다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다른 사진과 비교해서 신상을 파악해내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시위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마스크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에서 보건국 측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마스크는 지병이 있는 사람들,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제한을 고려하는 것은 비단 LA시정부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달 초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반유대주의 행각을 저지르는 것이 우려된다며 뉴욕의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가자 전쟁 시위를 이유로 마스크 착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보건 전문가들과 기저질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인권 옹호단체들은 마스크 착용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복면을 금지하는 조처는 정치적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 왔다며 경찰이 유색인종들이나 시위대를 체포하고 감시하고 침묵시키는 데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오는 7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반드시 갖추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 규정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는 데다가 위반 적발 시 얼마나 벌금이 부과되고 또 어떻게 계획서를 마련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등 모든 내용들이 모호해서 자칫 직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소송을 당할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돼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주상원 SB 553 법안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10명 이상의 직원들을 둔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 WVPP를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WVPP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출입하는 공동구역에 항상 배치해둬야 하고 회사의 위치에 따라 다른 위험상이 있다면 별도로 명시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고용주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어떻게 마련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고 모호해서 자칫 벌금은 물론이고 더 많은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최근에 LA 비즈니스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결정하셨습니까? 이 직장인들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 메뉴 고르는 거죠. 네. 오늘 점심 메뉴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고민 중이시라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은 기자의 리포트를 전해드릴 건데요. 이 리포트 말미에 나옵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LA런의 90도를 넘나드는 본격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 상품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여름철을 나기 위해 타운 내 생활용품점에는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용품을 찾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었습니다. 냉장고를 찾는 고객들도 최근 늘었습니다.
타운 내 가전제품 전문점인 한스전자에 따르면 더운 날씨로 인해 냉장고는 냉매가 더위를 흡수하는 특징이 있는데 집안의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냉매 자체가 뜨거워져 냉장고가 고장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냉장고를 고치느니 새 냉장고를 구매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수리 비용은 출장 비용부터 고장난 부품 교체, 수리 비용까지 다 합쳐 최소 600달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고장난 김에 아예 새 냉장고를 장만하는 주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름철 에어컨이 고장나는 경우도 많아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 타운 내 에어컨 전문 수리기사들에게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고장의 주된 원인은 장시간 동안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기기를 사용해 발생하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1년 정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다 갑자기 에어컨을 켜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여름철 본격 더위가 시작되면 에어컨 수리 주문이 몰립니다. 쿨라리스 HVAC의 조슈아 홍 대표에 따르면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 오랫동안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보니 이러한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서플라이 레지스터에 그 댐퍼 있는데 그거를 막아 놓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바람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막아 놓으시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일단 벤트는 다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타운 내 요식업소에서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 별미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타운 내 웨스턴 도마 칼국수는 지난 주말부터 여름 특선 메뉴인 시원한 콩국수와 메밀국수를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비로 더워지니까 배랑 안에 이렇게 막 더워지니까 막 이거 콩국수, 모밀, 쫄면, 비빔냉면 이런 거 많이 잡수세요.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뭐 냉면 육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콩국물 그런 거라든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요식업소 외에도 할리우드, 그로브몰 인근에 위치한 공원에 위치한 수영장에서도 한인들을 비롯한 타인종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적 오늘도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아집니다. 목요일인 내일과 금요일의 낮 기온도 1, 2도가량 낮아져서 예년 기온에 한결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날보다 3도가량 높아지겠고 특히 일요일의 낮 기온은 지난 주말과 비슷한 기온까지 높아져서 또 한 차례 불볕더위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65도, 벨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92도, 62도, 해안 지역은 74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8도, 낮 최고 기온은 91도 예상됩니다.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사이에서는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적인 가치 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의 등록 유권자 8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관해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는 37%에 그쳤습니다. 이런 결과는 물가 고공행진으로 유권자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 극단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바이든 대통령이 39%, 트럼프 전 대통령이 33%로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민 문제 대응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44%, 바이든 대통령 31%,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문제 대응에는 훨씬 더 나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료 정책에서는 또 엇갈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0%,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로 나타났습니다. 외교 분쟁과 테러 대응에 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잘 처리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 대선의 결정적인 승패를 가를 경합주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위에 두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를 민주주의 위기와 등치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각한 적신호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와 조지 메이슨대 공공행정대학원의 샤르 스쿨이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아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까지 6개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 3,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더 잘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이다라는 답변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역대 대선 가운데 한 번만 투표했거나 또 18세에서 25세 청년층 또 2022년 이후 등록한 유권자와 부동층까지 유동성이 높은 계층만을 떼어놓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8%, 바이든 대통령 29%로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대선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중요한 의제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61%가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층의 경우에는 78%,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역시 71%가 민주주의에 무게를 뒀습니다. 조사 대상인 6개 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승리한 지역들입니다. 해당 주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상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핵심 가치로 세우고 트럼프 재집권 시 민주주의에 실존적인 위협이 닥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하지만 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그 수호자는 바이든보다 트럼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박빙 승부로 치러지는 11월 대선 4개월 앞두고 내일 TV토론이 열립니다.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선 TV토론에서 주관사인 CNN 방송이 대박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행사는 CNN이 황금 시간대 시청률이 하락하는 와중에 큰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선 토론은 전통적으로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본다는 점에서 토론 이후 CNN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처럼 CNN은 큰 기회를 잡을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1기 내내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왔던 전력을 고려할 때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NN에 대해서 가짜뉴스 태퍼라면서 간판 앵커 제이크 태퍼를 그렇게 불렀고 그러면서 CNN의 그 바보 기억하십니까?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진행자 데이나 배시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 명이 아닌 세 사람과 토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CNN 최고 경영자는 이번 주 내내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도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고 토론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허위, 억지 주장만 늘어놓은 타운홀 행사 방송을 주최했다가 안팎의 비난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당시 크리스 닉트 CEO는 취임 한 달 만에 사퇴하기도 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CNN은 진행자 선정뿐 아니라 청중을 두지 않기로 하고 한 후보가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이크를 끄기로 하는 등 토론 규칙을 제대로 통제했는지 추가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토론 생중계를 동시에 송출하는 다른 방송사들은 CNN 관련 규정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에게 배포한 약관에서 동시 송출하는 방송사는 반드시 CNN 로고가 보이는 전체 화면으로 중계해야 하고 토론을 중간에 끊거나 광고 시간에 분석 방송을 내보낼 수도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토론 프로그램명을 CNN 대통령 토론회라고 언급해야 하며 모든 프로모션과 광고, 편성표에도 CNN 대통령 토론회 동시 송출이라고 CNN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토론 스튜디오에 제한된 사진 기자 출입만 허용했고 다른 800여 명의 기자들은 스튜디오 건너편의 건물에서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번 토론에는 청중이 없고 발언 기회가 없는 후보의 마이크가 꺼지는 탓에 현장에 있지 않으면 마이크가 꺼진 후보 제스처나 발언을 놓칠 수 있고 이를 CNN 기자들만 볼 수 있다는 점이 경쟁 언론사들의 우려사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담당 판사가 대선 후보 TV 토론을 이틀 앞둔 어제 함구령을 완화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아머처 판사는 어제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증인과 배심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방하지 말도록 한 함구령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그들의 친척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 명령은 오는 7월 11일 형량 선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심원 관련 정보의 공개 금지 역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전 세계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은 62세로 각각 81세와 78세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맞붙은 이들 전현직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든 양당 후보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새 역사를 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통령은 군정이 이어지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힘 트라오레로 36살입니다. 최고령 통치자는 91살인 카메룬의 폴 비야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9번째 고령 인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을 비판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방부의 군용차 전동화 계획을 문제 삼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와 인터뷰에서 전기로 가는 탱크와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는 전투기가 미군의 전투력을 약화하고 또 장병들을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오랫동안 비판했는데 이제는 국방부의 탄소 배출 저감 전략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미 육군의 기후 전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2035년까지 모든 비전투 차량을 전기차로 그리고 2050년까지는 전투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담긴 군사 기밀을 공개해 세계의 폭로자로 불려왔던 줄리언 어산지. 미국의 수사를 받은 지 14년 만에 고국인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KBS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2007년 바그다드. 미군 헬기의 무차별 사격으로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을 포함해 이라크 민간인 11명이 숨졌습니다. 이 영상을 비롯해 전쟁의 참상을 담은 미군 군사기밀 여러 건이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폭로로 2010년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It will shape an understanding of what the past 6 years of war has been like.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지만 미국 검찰은 어산지가 빼돌린 기밀을 무차별로 폭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영국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한 어산지는 과거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9년 영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어산지는 이를 미국의 모함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첩법 혐의에 대해서는 형량 합의에 응했습니다. 기밀 폭로가 방첩법을 위반한 유죄임을 시인하는 대신 영국에서의 5년 수감 기간을 형량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He has suffered tremendously in his fight for free speech, for freedom of the press. 1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어산지는 고향인 호주에 도착해 아내와 재회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어산지의 석방을 환영했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훈입니다.
이번에 영국 소식입니다. 다음 달 4일에 치러지는 영국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나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한 돈 내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이슈가 되는 소식 KBS가 정리해드립니다. 리시 수넥 총리가 속한 집권 보수당이 지난주 도박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수넥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결정하고 선거 날짜를 발표하기 이틀 전 일부 후보들이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서 총선이 7월이라는데 돈을 걸었다는 의혹을 받은 겁니다. 이 가운데는 보수당의 선거운동 책임자와 수넥 총리의 의회 보좌관으로 일했던 인물도 속해 있습니다. 보수당은 이들 후보에 대한 당의 지지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I was incredibly angry when I learned about these allegations. In the same anger that many of you will feel and everyone watching. And it's right that they are investigated thoroughly.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노동당의 한 후보도 총선과 관련한 도박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에서 자신의 승리가 아닌 보수당 후보의 승리에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의혹에 노동당은 그의 후보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영국 현행법상 총선 시기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돈 내기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베팅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워싱턴 DC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됐던 링컨 전 대통령의 밀랍 조형물. 그런데 최근 목 부분이 녹아 뒤로 젖혀지더니 끝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부터 미 동북부 지역에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에 약한 밀랍이 녹아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꼽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의 지표면 온도가 무려 섭씨 8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투르판 분지에 속한 화염산 풍경구의 한 직원은 바람이 불지 않고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이 지역의 온도는 크게 치솟는다면서 통상 8월에나 볼 수 있는 고온이 올해는 6월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허베이성 중남부 등의 지표 기온이 60도를 웃도는 등 중국 일부 지역이 때이른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맵 브리핑이었습니다. LA시 퍼블릭 골프장에서 티타임 예약을 싹쓸이에 재판매왔던 일부 한인 브로커들이 문제가 돼서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도 관내 퍼블릭 골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티타임 독점 행위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도 퍼블릭 골프장 티타임 독점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시 1인당 $10의 디파짓을 요구하는 정책을 도입기로 했습니다. 1인당 $10 환불 불가능한 디파짓을 요구하고 48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 후 골프장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일 경우 $10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벌금을 통한 수익은 LA 카운티 주니어 골프 프로그램에 활용됩니다. 미국 내 최대 병원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카이저 퍼머넨트가 1,3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고객 정보를 해킹당해 최근 이 병원의 고객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 등 매체들에 따르면 카이저 병원 측은 최근 자사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고객 정보가 접근이 인가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해킹된 것을 발견해서 지난 4월 중순 연방보건부에 신고한 것입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해킹 사건으로 약 1,34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 8개 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이저 병원 측은 최근에 이 같은 해킹 사실을 한인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출된 고객 정보는 IP 주소와 이름, 카이저에 서명했음을 알려주는 정보에 제한된다며 소셜 스크리티 넘버나 금융 정보, 또 크레딧 카드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병원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내부적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쿠키와 픽셀 등을 제거하고 고객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노숙자가 갑자기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를 말리던 여성을 또 공격하고 그리고 산책하던 또 여성을 공격하고 홈리스 한 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산책할 때 홈리스가 저기서 걸어오면 도망가야 되나 지나쳐야 되나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한 명의 홈리스가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노숙자 남성이 여성 3명을 이유 없이 공격하고 그중 1명을 바다에 빠뜨리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사건은 산타모니카 피어 바로 북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해변에 앉아 있었는데 라이프가드 타워에서 비명이 들려 쳐다보니 노숙자 남자가 젊은 여성 1명을 공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여성이 노숙자를 피해 여성으로부터 밀쳐내자 노숙자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자신의 목을 조르려고 했으며 귀를 물어뜯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노숙자 남성은 제3의 여성을 뒤쫓아가 그녀를 바다에 빠뜨리려 익사시키려 시도했으나 이때 라이프가드와 경찰이 출동해 노숙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노숙자 남성은 20, 30대로 추정되는 흑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 3명 중 17세의 여성은 심한 부상을 입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베버리 힐스 위셔 블루바드 길에서 롤렉스를 강탈한 5인조 무장강도단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경 8600블락 위셔 블루바드의 비즈니스 업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된 셀폰 촬영 영상에 따르면 강도 1명이 남성을 참고 있던 롤렉스를 잡아챘고 또 다른 강도단 일행은 시계 주인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버리 힐스시 직원이 범죄를 목격하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베버리 힐스 경찰은 용의자 차량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강도단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강도단은 16세와 17세, 18세, 그리고 23세 등 2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안카메라와 실시간 감식센터의 도움으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버리 힐스 지역 비즈니스 업주들은 최근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절도 사건을 목격하는 일이 흔하다며 강절도범에 대한 정부의 관대한 처벌로 범죄가 일상이 돼버렸다고 호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또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5명이 사망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가 이 총기 폭력이 심각한 공중보건의 위기라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북쪽 주택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여성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13살 소녀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50대 용의자가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엔 미 아칸소주 소도시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명 이상 사상자가 난 총격 사건이 240건에 육박하면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I mean, it's an epidemic out here with this crime. You know, we're battling it every day. We're losing lives. So I think it's much needed. 이처럼 끊이지 않는 총기 범죄 심각성에 대해 미국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가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보고 강력한 입법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으로 총기 관련이 자동차 사고를 넘어섰다며 가족과 친구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we apply a public health approach to gun violence, we can do what we did with cigarettes and with car accident-related deaths, which is ultimately to make people safer. 이를 위해 예외 없는 신원조회 시스템 구축과 자동소총 판매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총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규제 여론이 커지지만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The sale, possession, and use of firearms is constitutionally covered behavior, so nope, can't do that. But the criminal misuse of firearms is already itself criminal. 때문에 미국 공중보건 책임자의 이례적인 총기 규제 촉구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무키 베츠가 부상 중입니다. 그래서 다저스의 1번 타자로는 오타니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좀 부담되겠죠? 오타니 선수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첫 타석에 나섰습니다.
One shy of tying the Dodger record. There's a curve that's sent in the air to right field. Pham to the track, to the wall. A leaping try, but it's gone. Shohei Ohtani leads off the game with a home run. He goes back to make sure he touched first.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어제 1회 선두타자로 나오자마자 이렇게 홈런을 터뜨리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어제 LA 다저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타니 선수 1번 타자로 나서면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어제도 4타수 2안타 기록하면서 2타점 기록했습니다. 어제 다저스는 오타니 선수 2타점 그리고 프레디 프리먼의 2점 홈런 등에 힘입어서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저스는 오늘도 경기 갔습니다. 오늘도 원정 경기를 갔고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 LA 시간으로 5시 10분에 시작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40여 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인 140명 정도의 선수단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훈련 등으로 선수단의 사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김우민은 파리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우리 선수단 첫 메달 기대주로 꼽힙니다. 대회 개막이 다가올수록 대표팀 전체 분위기가 좋아져 자신감이 넘칩니다. 수영 대표팀의 분위기가 많이 좋고요. 그래도 이 한 달 뒤에 있는 올림픽을 잘 끝마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훈련을 더욱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대표팀의 상승세 이면에는 연말부터 따라붙은 영상 지원팀의 세밀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횟수가 나오는데 이 스트로크 횟수는 분당 팔을 얼마나 젓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개막이 한 달 남은 지금 선수들의 가장 큰 과제는 컨디션 관리입니다. 특히 한여름 파리에 폭염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데 체육회는 선수단 전원에게 쿨링 조끼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쿨링 조끼를 직접 착용해 보겠습니다. 입어보니까 진짜 가슴이랑 등 쪽에 얼음을 잔뜩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있지만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은 자신감에 차 있고 양궁의 김재덕은 도쿄올림픽에 이어 또 한 번 파이팅을 외치겠다고 다짐합니다. 네, 저번에 도쿄올림픽 때처럼 이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경기 중에 화이팅 소리 외칠 거고요. 2024 파리올림픽 화이팅! 최근 유도와 배드민턴 등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선수단 사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종목별로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다. 이렇게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 참가하는 파리올림픽. 하지만 선수들의 열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유소년 선수를 학대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궁금하시죠? KBS입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한 시군의 경찰 진술 속기록입니다. 지난해 11월 아카데미에 입단 후 약 한 달 뒤부터 훈련 날이면 거의 매일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전지훈련 중에는 손흥정 감독이 직접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A코치로부터 코너킥봉으로 물리적 체벌까지 당한 C군은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명확한 것은 수개월에 걸쳐서 욕설과 인격적인 모욕, 물리적인 폭행 이런 것들이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손흥정 감독과 AB 코치는 지난 4월 가해자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손 감독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시대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 지도한 점은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내용과 합의금 2억 요구 등에 대해 손 감독과 피해자 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벌에 대한 스포츠계의 가벼운 인식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4년 6월 2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